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대리인의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문제인데 은근히 무관심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사용자와 대리인 이론을 소개하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오늘 내용은 주제만 거창하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말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일부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대리인 하면 대충 느낌은 오는데 경제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이죠. 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삶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인생은 연속적인 선택의 반복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왜 매번 항상 고민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이해관계를 가진 양쪽이 있다고 치면 한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보를 안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중고차 직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파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한 모든 장단점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데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정보의 비대칭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는 항상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실제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는 늘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쪽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빠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건데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사용자와 대리인 문제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용자와 대리인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네. 우선 사용자 대리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대리인을 고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을 대신해줄 대리인을 고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정보가 늘 부족한 쪽의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인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보의 측면에서만 보면 사용자보다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가 대리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써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기업의 지배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생산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목적은 당연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경영상의 판단이 사실상 그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런데 기업 내에서의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용자와 대리인이라는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법인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개념이 분리돼 있어서 사용자와 대리인이라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소유한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각각 분리돼 있어서 기업들은 옳은 의사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기업의 주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런 주주들을 그 기업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경영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사용자인 주주들에게 고용된 대리인들인데요. 경영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대리인으로서 기업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사용자고 전문 경영진들은 대리인이죠. 네. 이렇게 기업의 지배 구조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사용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최고 경영자나 경영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영진만큼 정보가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주들이 정보를 많이 가진 경영진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맡긴 건데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일부 경영진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주주들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경영진 자신들만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때로는 경영진이 회사의 운영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가끔은 주주들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주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진들이 올바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물론 경영진의 임금을 올린다든지 보너스나 성과금 같은 인센티브 보장 체계를 만들어서 경영진의 올바른 임무 수행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주들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경영상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은 이사회라는 또 다른 조직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사회라는 조직은 주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대리인으로서 경영진이라는 기존의 대리인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경영진이라는 대리인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리인인 이사회를 고용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진의 성과를 감시 감독하고 적당한 임금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경영진의 목적이 반드시 주주들의 목적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영진이 본연의 임무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경영상의 안전장치 구조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네요. 주주가 경영진이라는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또 이사회라는 대리인이 생기는 거네요. 근데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또 감독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경영진이랑 이사회가 붙어먹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사회 설치가 사용자와 대리인 간에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 역할일 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기업의 지배 구조와는 다르게 현재의 우리 정치 구조는 안전장치 구조가 없는 형태라서 조금은 불안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정치 구조는 사용자와 대리인이 뒤바뀌어진 관계로 마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각자 개개인은 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자격으로 이 나라에서 직접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용자인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대리인을 뽑아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치에서 사용자는 국민이고 대리인은 정치인이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정치 모습은 대리인들이 사용자인 국민들을 오히려 지배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게다가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형태의 일부 동조에서 자신들이 주인이자 사용자라는 신분까지 망각해서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오히려 우상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받아들일 때 사용자와 대리인 관계로 대해야 되는데 요즘 상황은 마치 팬클럽이 연예인 우상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잭스키스 팬클럽하고 H.O.T 팬클럽 막 부딪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여와 야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양 진영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정치 체제가 발전하지 못하면서 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사용자 대리인의 문제가 정치 문제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 구조는 사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니까 이 사용자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 구조의 약점이죠. 우리가 뽑은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자기를 관리 감독하는 또 다른 대리인을 자기들이 뽑는 구조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인 문제죠. 시민단체나 언론이 관리감독 기능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외부에 있는 관리감독 장치고 정작 중요한 내부 관리감독 장치는 감독을 당해야 할 사람이 자기를 관리감독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의미 없는 구조잖아요. 명분 이상의 의미가 없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제도적 맹점인 것 같아요.
결국 대리인을 감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리인을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한 기준 내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을 때 근본적이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한결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국민 모두는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고용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주의 입장에서 그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인이 아닌 사용자의 권한이 커지게 됐을 때, 그리고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물을 수 있을 때 보다 나은 정치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구조화해놔야 어느 정치 세력이 정권을 가지든 해묵은 정치 갈등이 줄어들겠죠. 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우리를 지배하라고 만든 지배계층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들의 피지배 계층이 아니니까 너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을 우러러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거기서 해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들을 뽑아서 굴리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우리들의 욕구를 대신해서 채워주는 대리인들일 뿐이고, 결국에 사용자이자 주주는 우리 각자 국민들이니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더 자긍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민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양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한데요. 진영 간의 갈등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와 대리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는 게 더 생산적인 갈등이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